최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소비자 불만에 또 정부까지 압박에 나서자 개편안 시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개편안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에 또 일방적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혜택까지 축소가 됐다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는데요. 이번이 개편의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대한항공이 혜택이 줄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해서 공정위에 고발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함께 이번 이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AN랩의 박현식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현식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번에 대한항공이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전에 변경한 골자를 보면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뀐다, 공제 기준을.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예, 기존에는 보통 미국, 유럽,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5개 지역 그룹으로 마일리지 공제를 했었는데요. 네. 그거를 거리별로 예를 들어서 1그룹, 2그룹, 3그룹, 10그룹까지 해서 운항 거리별로 공제율을 세분화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 최근에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1그룹, 예를 들면 가고시마, 일본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일부 실제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예.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저가항공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하는 장거리 노선 등의 경우에는 일반석 기준으로는 28%에서 37%까지, 그리고 보통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동기가 이 마일리지를 한번 모아서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보자, 이런 꿈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 좌석들의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은 최대 68%까지 공제율이 높아지게 돼서 장거리 여행을 계획할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논란을 좀 차치하고 보자면 거리마다 드는 항공 기름값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만 보자면은 좀 합리적인 변경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진 않은가 보죠? 예, 실제로는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소비자 중에 대다수가 단거리 고객이다라는 예. 취지로 기사에 냈던 게 있는데요. 예. 그거는 고객들이 꼭 마일리지를 단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은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대한항공 측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장거리의 경우 매우 적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로서도 대한항공 측이 주장하는 마일리지 공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힘들어서 고객들이 단거리로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대한항공 측이 유류비가 더 든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제율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한항공 측 입장을 보면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편이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실제로 이런 변경안이 글로벌 기준에는 맞는 겁니까? 저희가 약관 심사 청구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해외 항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대한항공과 다르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고객층들에게도 각기 다른 혜택을 조금 더 확실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꾼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과거의 약관을 지금 바꿈에 있어서는 이제 임의로 바꾸는 게 안 되고, 그리고 소비자 집단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런 이익들을 정반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의 이런 약관 변경은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이게 처음에 2019년에 개편안이 발표됐다가 코로나로 연기가 되고 올 4월부터 시행을 예정을 앞두고 있었던 건데 연차 보고서를 보면요.
대한항공은 마일리지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적립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좀 일종의 덤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일리지가 덤입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많은 고객들이 그러실 거고 소비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보통 마일리지를 이제 항공권을 구매하면 이제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적립하는 혜택으로 받을 텐데요. 그렇죠. 항공권을 구매할 때도 마일리지 적립률에 따라서 항공권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역시도 이 마일리지 적립률에 따라서 연회비가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기존 소비자들이 내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던 카드를 사용하다가도 그러면 이거를 다 모아서 차라리 마일리지로 한 번에 적립을 하겠다. 예. 라는 식으로 고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법적으로 풀어보면 결국에는 특정 재화의 구매 및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그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측에 내가 특정한 서비스 아니면 특정한 재화 항공권이라는 재화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자 계약상의 권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1,000원당 1마일리지 혹은 뭐 1,500원당 1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던데 마일리지의 가치가 낮아지면은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덤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약관이라는 것이 계약서거든요. 예. 고객과 대한항공 아니면 고객과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 이 마일리지는 특정한 뭐 대가적 성격이 있는 예를 들면 항공권 100만 원짜리 항공권이면 이 정도 마일리지는 100만 원짜리 항공권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죠. 과거에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 경우 역시도 그 대한항공 사례였어요. 2003년에 대한항공 측이 그 마일리지 약관을 변경하면서 예. 유예 기간을 그 짧게 설정하고 그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이제 갑자기 설정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공정위에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마일리지 제도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한항공 역시 카드사 등으로부터 이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특정 그 경제적 급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카드사에 팔고 그걸로서 대금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기존에 그 변경안이 발표가 됐을 때 보면 마일리지를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마일리지 사용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대안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대안이랄까요? 검토는 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가 기존에도 안전한 혹은 소비자에게 완전히 유리한 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소비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마일리지를 뭐 약 70%, 68% 가까이 부당하게 축소를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너무 많이 공개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좌석을 더 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런 혜택을 올해만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읽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개편안에 대한 해결책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우선은 지금 당장은 보류를 하고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 보면요. 기존에 쌓았던 마일리지 그리고 지금 변경안이 발표된 이후의 마일리지를 좀 구분해서 공제하면 어떠냐 이런 안건 제안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급 적용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예.
왜냐면 기존에 내가 이뤄놓은 신뢰라든지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소급해서 뭐 20년 전 거 아니면 10년 전 거도 임의로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내가 특정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고려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위법성은 일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게 완전히 사그라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완전히 해결될 그 방안은 아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요, 뭐 워낙 이제 고물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30%, 40% 오르는 것들이 주변에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항공사 입장에서도 이게 마일리지 그대로 가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소급 적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조금 더 이게 결국에는 약관이라는 게 일방적인 계약이거든요. 예. 소비자가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내 요구에 맞게끔 변경할 수 없고 모든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하.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항공권 가격을 올리는 것과 이 마일리지의 가치를 바꾸는 거는 좀 다른 문제네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라이벌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대로 변경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예, 특히 이제 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굉장히 규제가 많은 사업인데요. 예. 특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되고 사실상 같은 이제 회사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 측에서도 지금 이번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기존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놨던 걸 보면 본인들이 독점적 아니면 거의 독과점적으로 운항권을 가지고 있는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오히려 저가 항공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신들 역시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하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정작 그거를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바꾸기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을 굉장히 극대화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 뭐 기업 결합 심사나 이런 게 되면은 지금의 이제 합병 과정들도 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만약에 두 항공사가 합병이 되게 되면 마일리지가 통합될 때에도 좀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양 항공사마다 마일리지 가치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카드들도 예.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카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 또 기존의 경쟁 회사 관계였을 때는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나 주장하는 장단점도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합병되면서는 아마 각 기존의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득권적인 가치들이 영향을 직접 받는 거라서 또 비슷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일리지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채이기 때문에 좀 털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재검토를 거쳐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두고 바꿔야겠습니까? 뭐 한 5년 후, 10년 후에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예고도 상당 기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관 규제법에서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소비자 집단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이익에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대한항공에서 정말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왜냐면은 누구도 내가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더 줘라던가 아니면 덜 쓸게 뭘 깎아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평균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대한항공에서 좀 더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게 정말 혜택이구나 아니면은 회사가 내가 이렇게 구매하는 항공권들이나 이런 재화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나에게 일종의 리워드를 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그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끝으로 이거 짧게만 여쭤볼게요. 변호사님이 직접 공정위에 지난 개편안에 대해서 고발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심사 결과가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당시에 코로나 20년 지금의 개편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예. 당시에는 코로나가 이제 터진 직후였고 예. 코로나 최초에 터졌을 때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항공회사들이 정말 어려워졌다. 그렇죠. 예. 다 망하게 생겼다, 도산하게 생겼다라는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게 한 20년 3월 이때쯤이었는데 예. 그러면서 항공업계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마일리지를 지금 단순히 판단하는 게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예. 이제 저희는 전달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2년도 작년 이제 해외 항공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때 예.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때는 기업 결함 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재검토안이 다시 한번 공개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현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